그날 밤 서울은 반짝였고 박 가문의 이름 또한 그러했다. 박 회장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두 가지, 즉 자신의 생일과 가족 기업의 로고를 또 하나의 스카이라인 사진에 새겨 넣을 새로 획득한 시의 프로젝트를 축하하기 위해 한강변 특급 호텔의 최상층을 빌렸다. 웨이터들은 유리와 철강으로 된 정원 속에서 시계처럼 움직였다. 재즈 트리오는 부드러운 금관악기 소리를 방 안에 수놓았다. 한강의 정영은 빛을 두 번째 샹들리에처럼 반사했다. 그의 외동딸인 박수현은 카메라가 그녀를 향할 때 미소 지었고 건배가 시작될 때 눈을 내리깔았다. 그녀는 마호가니 이사회실, 리본 커팅식, 그리고 동맹을 봉인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지속되는 악수 등 이 세상 안에서 자라났다. 그날 밤 그녀를 조용한 불꽃처럼 보이게 하는 옅은 드레스를 입고 그녀는 늘 해오던 일을 했다. 아버지가 서 있기를 원하는 곳에 서고 그가 말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말하고 가족이 온전해 보이도록 만드는 것. 하지만 그 역할은 해가 갈수록 더 작게 느껴졌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마치 남자들이 걸어 들어갈 의도인 문의 경첩처럼 말을 걸었다. 박 회장은 그 경첩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사업 파트너의 아들을 초대했다. 그는 그를 김태호라고 소개했는데 외국 자본과 순종적인 결과를 좋아하는 남자의 숙련된 온기가 담긴 말투였다. 키가 크고 비싸게 따분해 보이는 김태호는 다른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듯 자동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농담에 웃었다. 그는 결혼이 사진 첩속 일정인 것처럼 자선갈래서 그들이 눈에 띄는 커플이 될 것이라고 수현에게 말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방 건너편에서 마치 코치가 훈련을 지켜보듯 숨결을 무시하고 자세만 평가하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경청했다. 그녀는 숨을 쉬기 위해 물러나 유리 발코니에 도착했다. 서울의 불빛은 활주로의 끈처럼 언덕을 따라 흘러내렸다. 페리가 검은 강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그녀가 더 이상 거의 열지 않는 벽장 속에 돌돌 말린 건축학도 시절 스케치를 생각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그녀에게 아무것도 팔려고 하지 않는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남자가 말했다. 그리고 스타디움 입찰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최민준입니다. 그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불운을 풀 수 있는 방정식처럼 보이게 만든 젊은 프로젝트 매니저를 언급했었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방 안에 수백 명의 다른 남자들과 같은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마치 그 옷이 그에게 필요 없는 것처럼 잘 맞았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더 유용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어깨너머를 곁눈질하지 않았다. 안에서는 밴드가 느린 스탠더드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손을 들었다. 과시가 아닌 단지 단순한 초대였다. 수현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댄스 플로어에서 그는 노래가 요구하는 거리만큼 그녀를 안았다. 도시는 그들을 중심으로 부드럽게 돌아갔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나 계약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아침에 어디를 걷는 것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전히 건물을 스케치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놀랍게도 웃었다. 3분 동안 세상은 발걸음과 시간으로 축소되었다. 그녀는 이런 방에서는 자주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전시되지 않는 느낌. 노래가 끝났을 때 그는 운을 시험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했고 그녀는 그의 손의 부재를 리본이 풀리는 것처럼 느꼈다. 박 회장은 박수가 완전히 잦아들기 전에 나타났다. 손님들에게 보였던 그의 미소는 민준을 볼 때 그의 눈에 닿지 않았다. 최민준 씨. 그는 차가운 칼날처럼 정중하게 말했다. 저녁을 즐기고 계십니까? 매우 즐겁습니다, 회장님. 민준이 대답했다. 자랑스러워 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박 회장이 말했다. 그는 가족, 회사, 네트워크, 테이블의 자리를 가진 모든 것을 의미했다. 그의 시선은 수현에게 휙 지나갔다가 다시 민준에게 돌아왔다. 제 딸은 오늘 밤 소개를 위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는 수현을 봐 옆에 자리 잡고 있는 김태회에게로 이끌었는데 마치 미래의 기부자, 명판을 위해 포즈를 취하는 것 같았다. 그는 믿음직스럽다. 박 회장이 중얼거렸다. 그는 유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한다. 유산, 수현은 되풀이했고 약을 맛보는 것처럼 그 단어의 맛을 보았다. 그 시간에 나머지는 신중하게 그려진 청사진처럼 움직였다. 사진, 건배, 김태호가 투자 설명서처럼 이점을 읊으며 방을 둘러보는 것. 그러나 그 청사진은 숨 쉴 공간을 남기지 않았다. 박 회장이 마침내 그녀를 파티의 가장자리로 풀어주었을 때
수연은 발코니로 돌아가 페리 불빛이 강 건너편으로 꾸준히 숨쉬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믿음직스러운 유산 속에 그 단어들은 그녀의 머릿속에 기둥처럼 줄지어 섰고 그 아래에는 단순한 초대와 활짝 열리는 문처럼 느껴졌던 소박한 춤의 기억이 있었다. 아버지가 다시 그녀에게 합류했을 때 그녀는 돌아서지 않았다. 이걸 어렵게 만들고 있구나. 그는 부드럽게 불친절하지 않게 말했다. 존중해야 할 파트너십이 있다.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그는 협상에서 사용하는 인내심 있는 소리를 내뱉었다. 수현아, 우리는 이야기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이치를 결혼시킨다. 그녀는 그를 마주했다. 창문의 반사에는 모든 것을 측정하는 도시 안에 두 인물이 있었다. 그럼 제가 첫 번째 예외가 될 거예요. 그녀는 목소리는 침착했다. 저는 태호 씨와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재즈는 다른 노래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들 뒤 어딘가에서 건배가 파도처럼 솟아올랐다가 부서졌다. 박 회장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집에 가서 이야기할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고 그녀 안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 그것은 버텼다. 그것은 열린 채로 있었다. 나중에 파티가 밤으로 접어들고 마지막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을 때 수현은 무언가가 바뀌었음을 알았다. 그 결정은 폭풍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이었다. 그녀는 그 선을 넘었다. 한쪽에는 사랑, 다른 한쪽에는 권력, 그리고 그 둘이 만날 수 없다고 믿는 아버지가 있었다. 파티 다음 날 아침은 창문을 두드리는 서울의 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수현은 간신히 잠을 잤고 그녀와 아버지가 발코니에서 주고받은 말을 되풀이했다. 식어버린 커피를 앞에 두고 박 회장은 조선일보를 접고 100건의 비즈니스 거래를 마무리 지었던 것과 같은 확고한 시선으로 테이블 건너편의 딸을 바라보았다. 어젯밤 네가 했던 말을 다시 검토해야겠다. 그가 시작했다. 진심이었어요. 수연은 그가 계속하기 전에 대답했다. 저는 아버지, 태호 씨와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를 사랑하지 않고 제가 느끼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삶을 건설하지 않을 거예요. 박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인내심이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사랑은, 그가 말했다. 사라지는 사치품이다. 파트너십, 가족 동맹, 그것들은 지속된다. 태호의 가족은 우리를 강화시킨다. 그럼 저는요?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는 그저 거래할 이름일 뿐인가요? 그들 사이의 침묵은 팽팽하게 늘어졌다. 그리고 나서 조건을 제시하는 남자의 정확성으로 박 회장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6개월, 그가 말했다. 6개월 안에 내가 내 후계자의 파트너로서 존중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을 찾는다면 나는 이 결혼을 강요하지 않겠다. 그렇지 않다면 수현아, 너는 태호와 결혼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말이다. 그녀가 갈망했던 자유는 아니었지만 그녀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수현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결정은 내려졌다. 6개월 단지 사랑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조건으로 미래를 찾기 위해. 처음 일주일은 질문과 재고의 안개 속에서 지나갔다. 그러다 박건설 로비에서 친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최민준이 거기 있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엔지니어 팀과 함께 현장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가 그녀를 보았을 때 그의 표정은 발표의 일부가 아닌 무언가로 부드러워졌다. 여기서 널 보리라고는 예상 못했어. 그가 그녀 옆으로 걸으며 말했다. 저도요. 그녀가 인정했다. 하지만 보게 되어 기뻐요. 그날 오후는 유리타워와 아버지 세상의 예의 바른 속삭임에서 멀리 떨어진 강남의 작은 장소에서의 커피로 바뀌었다. 한 번의 커피는 며칠 후 또 다른 커피가 되었고 이어서 새벽까지 이어지는 늦은 밤 대화가 되었다. 민주는 건물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강철이 어떻게 근육처럼 무게를 지탱하는지, 빛이 공간을 어떻게 선력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수연은 그녀가 숨겨두었던 스케치들, 박 회장의 유산에 맞지 않아 선반에 올려두었던 꿈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자주 서로를 보기 시작했다. 때로는 회사 식당에서, 때로는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서 떨리는 강변을 따라 걸으며. 춤으로 시작되었던 연결은 부정하기 더 어려운 무언가로 깊어졌다. 그들의 조용하고 커져가는 친밀함이 3개월째에 접어들었을 때 민주는 어느 저녁 남산공원의 벚꽃 캐노피 아래를 걸으며 대화 도중에 멈췄다. 수현아.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취약했다. 나는 그저 네가 회의 사이에 보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나는 널 사랑해. 그녀의 숨이 멈췄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눈앞의 길이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럼 알아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저도 똑같이 느껴요. 한때 비밀이었던 그들의 관계는 숨기기가 불가능해졌다. 속삭임은 연기처럼 박 회장의 사무실로 빠르게 퍼졌다. 대립은 피할 수 없었다. 그는 내가 너를 위해 상상했던 사람이 아니다. 박 회장이 책상 뒤에서 서성거리며 말했다. 그는 야심적이다. 그래, 하지만 야심이 가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저는 가문이 필요 없어요. 수현이 대답했다. 저는 저를 자산 이상의 것으로 보는 사람이 필요해요. 박 회장은 다시 돌아서기 전에 한참 동안 창밖을 응시했다. 이것이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는 혼전 계약서에 서명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건설한 것과 네가 상속받을 것을 보호할 것이다. 민주는 그 조건을 들었을 때 망설이지 않았다. 저는 회장님의 회사를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수현의 두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는 당신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한 장의 종이가 그것을 증명한다면 저는 서명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꾼 그날 밤으로부터 6개월 후. 흰 장미 아치 아래 그리고 서울의 시원하고 흐린 봄 하늘 아래에서 박수현은 최수현이 되었다. 결혼식은 웅장했다. 하객 명단은 도시 엘리트들의 누가 누구인가였다. 그러나 민준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줄 때 맹세 너머의 세상은 사라졌다. 처음으로 수현은 자신이 이사회실에서 작성된 삶이 아닌 마음으로 쓰인 삶을 선택했다고 믿었다. 그리고 불빛 아래에서 춤을 추면서 그녀는 그것이 결코 그녀를 배신하지 않을 미래의 시작이라고 믿도록 자신을 허락했다. 수현과 민준의 결혼 생활 첫 6개월은 그녀가 한때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고 믿었던 꿈처럼 펼쳐졌다. 그들은 박 회장 가문의 대저택으로 이사했다. 북한산을 조망하는 넓은 목조 건축물로 유리벽은 일출을 포착했고 정원은 그녀의 어머니가 수십 년 전에 심은 장미의 향기를 실어 날랐다. 그곳은 그녀가 첫걸음을 내디딘 집이었고 생일이 금빛 전구 아래에서 축하받았던 곳이었다. 이제 그곳은 매일 아침 민준의 조용한 숨소리 옆에서 깨어나는 곳이었다. 그들의 일상은 위안이 되는 리듬으로 정착했다. 수현은 어머니가 한때 독서 공간으로 사용했던 선룸에서 다시 스케치를 하기 시작했고 언젠가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디자인으로 페이지를 채웠다. 민주는 종종 밤늦게까지 일하며 건설 제안서와 청사진을 숙고했지만 일요일에는 항상 그녀에게 아침 식사를 요리해주거나 다운타운의 농산물 시장에 데려갈 시간을 찾았다. 그들은 봄에 파리, 가을에 교토로 여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파트타임으로 건축학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미래는 그녀를 위해 각본이 짜인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손으로 건설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단 한 통의 전화로 그 삶의 비계가 무너졌다. 경찰이 대저택에 도착한 것은 비가 내리는 10월 저녁이었다. 박 회장과 문정 여사가 주말 양평 여행에서 돌아오던 중 그들의 차가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졌다. 박 회장은 충돌 즉시 사망했다. 문정 여사는 3시간 동안 생명에 매달렸지만 그녀도 세상을 떠났다. 세상은 소리가 사라졌다. 수연은 마치 물속을 통과하는 것처럼 경찰관의 목소리를 기억했다. 그녀가 나영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을 때 손이 떨리던 방식, 자네 사진을 보았을 때 가슴에서 터져나온 비명. 장례식은 열병처럼 왔다 갔다. 양복, 조회, 흰 장미, 신부의 목소리에 둔탁한 리듬. 사람들은 옳은 말을 했다. 사고, 비극, 너무 일찍 떠났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녀 안에 열린 밑바닥 없는 구덩이를 건드리지 못했다. 몇 주 동안 수현은 침실을 거의 떠나지 않았다. 커튼은 닫힌 채로 있었다. 식사는 손대지 않았다. 한때 그녀가 사랑했던 스케치들은 바닥에 버려진 채 놓여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는 것을 멈췄고 이사회 회의와 프로젝트 마감 기한에 대해 쌓이는 이메일을 읽는 것을 멈췄다. 그녀는 아버지의 우렁찬 웃음과 어머니의 부드러운 조언이 어디든 닿을 수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었다. 민주는 그녀의 닻이 되었다. 투자자들이 전화했을 때 그가 전화를 받았고 이사회가 안심을 필요로 할 때 문서를 서명했으며 리더십을 위해 그녀를 바라보는 직원들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했다. 숨 쉬는 것에 집중해. 그는 어머니의 쇼를 어깨에 두른 채 호수를 바라보고 앉아있는 그녀에게 어느 날 밤 말했다. 네가 준비될 때까지 나머지는 내가 처리할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냐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금씩 그것이 패턴이 되었다. 민주는 수현이 슬픔에 잠길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그녀를 대신하여 월간 이사회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재정을 조직하고 계정을 통합하고 그녀가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설정했다. 계약자나 시공무원이 승인을 필요로 할 때 그는 표준 갱신임을 확신시키며 그녀가 서명하도록 서류를 2층으로 가져왔다. 아버지가 건설했던 회사, 한때 저녁 식사 대화와 어린 시절 교육의 심장이었던 그 회사는 멀고 추상적인 무언가가 되었다. 수현은 더 이상 민준이 읽어주는 보고서의 이메일 홍수나 약어를 알아보지 못했다. 한때 익숙했던 은행 명세서는 그녀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숫자의 줄이 되었다. 그리고 민준은 언제나 차분하고 언제나 인내심 있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 그는 그녀의 손에 차 한 잔을 눌러주며 말했다. 회사는 안전해. 너는 안전해. 그것이 전부야. 결혼 6개월 만에 수현은 자신의 조건으로 삶을 건설하고 있다고 믿었다. 이제 그녀는 유령들로 무거운 방들을, 너무 조용한 집을, 너무 먼 미래를 표류했다. 침묵 속의 유일한 상수는 민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그의 손은 확실했으며 그의 존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것이 사랑이 보여야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을 때 당신을 지탱해 줄 만큼 강한 누군가. 그러나 잠과 깨어남 사이의 공간, 부모님의 목소리가 여전히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불안의 속삭임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너무 희미해서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밤 이후 1년이 지났고 박 회장 대저택 주변의 공기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한때 기억의 납골당처럼 느껴졌던 집은 이제 다시 작은 삶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수연의 대학 시절 가장 가까운 친구인 김나영은 자주 방문했고 그녀가 침묵으로 물러나는 것을 거부했다. 그녀는 신선한 꽃을 가져왔고 수현을 북악산 공원을 통한 긴 산책으로 달랬고 그녀의 쉬운 웃음소리로 부엌을 채웠다. 그리고 민준이 어느 흐린 3월 아침 집에 데려온 서투른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 올리버가 있었다. 네가 세상으로 다시 끌어낼 사람이 필요해. 그는 작은 생명체가 현관을 가로질러 뒹굴 때 말했다. 올리버는 수연의 그림자가 되었고 매일 아침 그녀의 스튜디오 문을 코로 밀어 열었고 그녀가 스케치할 때 그녀의 발치에 몸을 웅크렸다. 그녀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눈물과 함께 밤에 깨어났지만 어둠은 더 이상 그녀를 통째로 삼키지 않았다. 아버지의 회사, 박건설, 그녀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복잡하게 다가왔다. 이사회 보고서는 외국어처럼 읽히는 전문 용어로 두꺼워진 채 매주 도착했다. 민준이 그녀가 준비될 때까지 운영을 처리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수현은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다. 저는 사업 쪽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이 호수를 내려다보는 테라스에 앉아있는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인정했다. 그것은 항상 아버지의 세계였어요. 민준이 그녀의 손에 손을 뻗었다. 그럼 내가 짊어지게 해줘. 나는 수년 동안 회사 내부에 있었어. 네가 어떤 역할을 원하는지 결정할 때까지 내가 회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예라고 말하는 것은 쉬웠다. 곧 민준은 박건설의 얼굴이 되었고 투자자 회의에 참석하고 계약을 협상하고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수연은 그가 그녀의 서재로 가져온 문서에 여전히 서명했지만 그녀는 첫 페이지 이상을 거의 읽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것이 신뢰라고 말했고 잠시 동안 그 신뢰는 자유처럼 느껴졌다. 삶은 거의 평화로워 보이는 리듬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다시 디자인 스케치를 했고 아버지가 한때 격려했던 건축 아이디어를 탐구했다. 그녀와 나영은 주말을 서울의 미술관을 탐험하며 보냈고 올리버는 크고 충성스러운 동반자로 성장했다. 민주는 언제나 인내심 있고 언제나 세심했으며 그녀 주변에 고치를 만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천천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그 고치는 조여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다. 민주는 새로운 도심 스타디움 프로젝트가 그의 전적인 주의를 요구한다고 주장하며 사무실에 더 늦게 머물렀다. 저녁 식사 계획은 연기되었고 주말은 일정이 변경되었다. 수현은 항의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항상 그의 헌신을 존경했다. 그러나 그녀 앞에서 일어나곤 했던 전화는 이제 다른 방에서 이루어졌다. 문들은 그들 사이에서 부드럽게 닫혔다. 메시지는 밤늦게 그의 전화에 도착했고 설명 없이 빠르게 답장되었다. 초가을의 어느 저녁, 수현은 결혼 첫 달 동안 그들과 민준이 좋아했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로즈마리 로스트 치킨과 레몬 타르트. 그는 집에 오기 1시간 전에 전화해서 고객 회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녀는 음식이 식어갔고 올리버가 테이블 밑에서 낑낑거렸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말했다. 민주는 자정이 지나서야 피곤한 눈과 모호한 미소를 띠고 문을 통해 미끄러져 들어왔다. 괜찮아? 그녀는 무심한 척 물었다. 그냥 일이야? 그는 그녀의 뺨에 키스하며 말했다. 돌아가서 자. 그녀는 그를 믿었다.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다. 몇 주가 지났다. 그의 부재는 더 잦아졌고 그의 설명은 더 짧아졌다. 수연은 어느 날 밤 그의 재킷에 희미하게 붙어있는 향수를 알아차렸다. 그녀의 것이 아닌, 그녀가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을 무시했다. 민주는 헌신적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세상이 무너졌을 때 그녀의 바위였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러던 오는 화요일 그녀는 예고 없이 박건설 사무실에 들렀다. 민준이 회의에 필요한 폴더를 잊어버렸고 그녀는 그것을 그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좋은 놀라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를 본 민준의 비서는 평소 따뜻하고 수다스러웠지만 얼어붙었다. 바쁘십니다. 그녀는 구석 사무실을 흘끗 보며 말했다. 괜찮아요? 수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고 문을 부드럽게 밀어 열었다. 그녀가 반대편에서 들은 것은 그녀를 걸음 중간에 멈추게 했다. 부드러운 웃음소리, 분명히 여성의 목소리, 공유된 비밀처럼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것은 작은 일이었고 아무 의미도 없을 수 있는 소리였지만 그것이 사라진 후에도 수연의 가슴에 오랫동안 울려 퍼졌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그녀가 민준 주변에 감쌌던 신뢰에 금이 갔다.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녀는 폴더를 건네주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미소 지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비를 뚫고 차로 걸어 돌아갈 때 그 웃음소리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가볍고 친밀하며 완전히 부적절했다. 수현이 잠시 쉬어야 한다는 것은 민준의 생각이었다. 너무 많은 것을 겪었어. 그는 어느 저녁 올리버의 머리가 그녀의 무릎에 기대어 있을 때 벽난로 옆에 앉아 말했다. 나영과 일주일 동안 떠나 있는 것이 좋을 거야. 조용한 곳, 이사회실과 건설 입찰에서 멀리 떨어진 곳.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바닷바람과 침묵에 대한 생각이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 아이디어에 흥분한 나영은 제주도에 작은 해변집을 예약했다. 그들은 바람 부는 해변을 따라 걷고 슬픔 외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날들을 보냈다. 수현은 거의 자신이 치유되고 있다고 믿었다. 여전히 그녀는 민준에 대해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그녀를 그리워하는지 궁금해했다. 5번째 아침, 태평양에서 구름이 몰려왔고 비가 창문을 때렸다. 나영은 하룻밤 더 머물자고 제안했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를 놀라게 해주고 싶어 그녀가 말했다. 집이 그리워. 그들은 일찍 짐을 꾸리고 서울로 돌아오는 첫 페리를 탔다. 그날 오후 수현이 박건설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주중의 에너지로 윙윙거렸다. 그녀는 집에 가기 전에 민준의 사무실에 들르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그들이 신혼이었을 때 자주 했던 종류의 간단하고 즐거운 놀라움이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반응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민준의 비서는 보통 따뜻하고 수다스러웠지만 그녀를 보자 얼어붙었다. 최수현 사모님. 그녀는 거의 커피 한 잔을 넘어뜨릴 뻔하며 말을 더듬었다. 오늘 오실 줄 몰랐습니다. 일찍 돌아왔어요. 수연은 가볍게 말했다. 민준 씨는 안에 있나요? 회의 중이십니다. 그녀는 너무 빨리 대답하며 닫힌 사무실 문을 불안하게 쳐다보았다. 수연의 가슴 속 무언가가 조여졌다. 그녀는 한 번 노크하고 문을 부드럽게 열었다. 방은 비어 있었다. 민준의 책상 위에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의 재킷이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회의는 없었고 고객도 없었고 직원도 없었고 남편도 없었다. 기다려야겠네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비서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먼저 전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수현은 사무실을 떠나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불안감은 그림자처럼 그녀에게 달라붙었다. 몇 주 전에 들었던 그 웃음소리, 그의 재킷에 묻은 향수, 늦은 밤, 각 작은 세부사항은 이제 그녀가 풀고 싶지 않은 퍼즐, 조각처럼 보였다. 그날 밤 민준이 또 다른 모호한 긴급 회의 이야기에 대해 집에 돌아온 지 오래된 후 수현은 아버지의 서재에 있는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다른 명함이 있었다. 이정훈 사설 탐정. 그는 몇 년 전 박 회장과 함께 일하며 사업 파트너를 조사하고 위협이 뿌리 내리기 전에 밝혀냈다. 그녀는 망설이며 번호를 응시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이정훈은 이틀 후 선유도 근처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녀가 자신의 의심을 설명하는 동안 그는 조용히 들었고 작은 검은 상자를 테이블 위로 밀어냈다. 녹음기입니다. 그가 말했다. 하나는 채, 다른 하나는 사무실에. 당신이 상상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녀는 장치들을 심을 때 손이 떨렸다. 하나는 민준의 수입차 조수석 아래에 숨겨져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의 사무실 책상 뒤 선반 안에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편집증이며 그녀가 틀렸음을 확인하는 순간 녹음 파일을 삭제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날 밤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진실이 스피커를 통해 굉음을 내며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웃음으로 시작되었다. 가볍고 친숙하며 친밀함 속에서 잔인했다. 그리고 민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낮고 따뜻하여 한때 그녀에게만 말했던 방식이었다. 강지수. 그가 속삭였고 수연의 뱃속은 차가워졌다. 밤에 널 두고 떠나는 게 싫어. 강지수. 수연이 회사 가십에서 스쳐 지나가듯 들었던 이름. 그 여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운 웃음으로 대답했다. 그럼 떠나지 마. 그럴 수 없어. 민준이 대답했다. 아직은 안 돼. 그들은 저녁 식사, 주말, 그리고 때가 되면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그녀를 천사, 내 세상, 내 빛이라고 불렀다. 수연이 한때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구절,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가 슬픔을 겪는 동안 그녀를 붙잡아 주었던 흰 장미 아래에서 영원을 약속했던 그 남자가 그녀의 시야 바로 너머에서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대화는 사랑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더 어둡고 더 날카롭게 바뀌었다. 지수의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떨어졌다. 기다리는 것에 지쳤어, 민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그가 중얼거렸다. 모든 것이 올바른 순서로 일어나야 해. 만약 그녀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포기할 거야, 민준이 말했다. 어떻게든. 녹음은 침묵으로 찰칵거렸지만 단어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들은 수현의 마음속에서 반복되었다. 그녀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카운트다운, 배신은 불륜보다 더 깊었다. 그것은 그녀의 결혼 생활을 넘어 뻗어나가는 그림자였고 처음으로 그녀는 공포가 뱃속에서 웅크리는 것을 느꼈다. 수연이 다시 들을 용기를 찾기까지 3일이 걸렸다. 그녀는 민준이 출근할 때까지 기다렸다. 집은 복도의 괴종시계가 규칙적으로 째깍거리는 소리와 벽난로 옆에서 올리버가 부드럽게 숨쉬는 소리 외에는 조용했다. 삼나무 괴짝 속 숨겨진 곳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낼 때 그녀의 손은 떨렸다. 이전 녹음은 그녀의 신뢰를 산산조각 냈다. 이제 그녀가 들은 것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산산조각 낼 것이었다. 대화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무해하게 시작되었다. 민준과 지수가 업무 회의라는 명목 하에 떠났던 여행에 대해 웃고 있었다. 그러다 지수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고 부드러운 배경 소음을 갈라놓았다. 그래서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의도적이었다. 그녀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 그 말은 충격처럼 떨어졌다. 수연은 얼어붙었고 숨이 목구멍에 막혔다. God, 민준이 대답했다. 그녀를 소름 끼치게 하는 침착한 목소리였다. 약물이 천천히 작용하고 있어. 그녀의 시스템에 축적되어야 해. 지수가 연극적으로 한숨을 쉬었다. 아직도 복용하고 있는 건 확실해. 몇 주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어. 민준이 대답했다. 내가 확실히 하고 있어. 매일 아침 그녀의 체, 매일 밤 그녀의 비타민에 메스꺼움의 파도가 수연을 덮쳤다. 그녀의 마음은 수많은 작은 순간들을 다시 재생했다. 민준이 자기 전에 그녀에게 카모마일 머그잔을 건네던 것. 아침 식사 때 식탁 위에 신선한 주스 한 잔을 놓던 것. 그녀에게 알약을 잊지 말라고 부드럽게 상기시키던 것. 그녀는 그 몸짓들을 믿었고 그것들을 사랑의 증거로 보았다. 이제 그것들은 훨씬 더 불길한 무언가처럼 느껴졌다. 하나님, 민준, 지수가 속삭였다. 그냥 더 이상 숨지 않고 네 옆에서 깨고 싶어. 우린 그렇게 될 거야. 그가 약속했다. 일단 그녀가 사라지면 그녀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거야. 회사, 집, 계좌, 모든 것 지수는 낄낄거렸다. 수현의 피부를 오싹하게 만드는 소리였다. 내 남편이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가 될 거야. 정정할게,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의 돈, 우리의 미래. 그때 지수는 수현의 심장을 멈추게 한 무언가를 말했다. 6년, 그녀가 중얼거렸다. 이 빌어먹을 6년 동안 기다리고 계획하고 이 멍청한 게임을 했지. 그리고 이제 정말 가까워졌어. 인내심을 가져. 민준이 경고했다.
지금 실수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 6년. 수현은 의도치 않게 계산을 했다. 6년 전 민준이 처음 박건설에 합류했다. 5년 반 전 그녀의 부모님은 경찰이 이상한 사고라고 부른 사건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6년 전 그녀는 민준을 처음 만났다. 그녀의 맥박이 귀에서 쿵쾅거렸다. 그 순간까지 그녀는 민준이 무슨 짓을 했든 부모님의 상실은 무작위적이고 잔인한 운명이었다는 하나의 깨지기 쉬운 확신에 매달렸다. 그러나 이제 그 확신은 산산조각 났다. 그것이 계획된 것일 수 있을까? 그녀의 아버지는 그의 비타협적인 사업 윤리로 그의 비전과 일치하지 않는 파트너십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수년 동안 박 회장은 적을 만들었다. 민준이 그들 중 하나였다면 어땠을까? 그가 애초부터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들어왔다면 어땠을까? 수현은 숨을 고르려고 노력했다. 아마도 그녀는 나선형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다. 아마도 슬픔과 배신이 그녀의 인식을 왜곡했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6년 그녀의 마음은 한때 무시했던 세부 사항들을 다시 재생했다. 민준이 그녀의 아버지 회사에 마치 아무 데서도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등장한 방식, 그의 빠른 승진, 그의 아버지가 그를 신뢰하도록 만든 미묘한 방법들, 그녀는 충돌 보고서를 기억했다. 기계적 고장이라고 했다. 수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래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녀가 틀렸다면 어땠을까? 방이 그녀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과 싸우며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올리버가 쿵쾅거리며 다가와 코로 그녀의 무릎을 쿡 찔렀다. 그녀의 고통을 감지한 그는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의 털 속에 손가락을 묻었다. 민준이 그녀의 부모님을 독살했고 그녀를 독살하고 있다면 그녀의 삶의 아무것도 현실이 아니었다. 그녀가 믿었던 사랑은 그녀에게 겨누어진 무기였다. 그녀의 가장 어두운 밤들을 통해 그녀를 안아주었던 그 남자는 그녀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문이 열렸다. 수연아, 민준이 따뜻하고 친숙한 목소리로 불렀다. 저녁 사왔어. 발소리가 다가옴에 따라 수연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카운터 위에 물 한 잔, 싱크대 옆에 개봉되지 않은 비타민 병을 응시했다. 그녀의 손은 녹음기를 서랍에 쓸어 넣고 스스로 일어서도록 강요했을 때 떨렸다. 여기 있어요. 그녀는 기적적으로 침착한 목소리로 다시 불렀다. 민주는 세상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미소 지으며 문간에 나타났다. 네가 가장 좋아하는 태국 카레를 사왔어. 조용한 밤을 보내자고 생각했어. 수현은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피부가 더 이상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완벽하네요. 하지만 그가 식탁을 차리고 그녀에게 차를 따르는 것을 지켜보았을 때 모든 세부 사항이 의미로 무겁게 느껴졌다. 그의 미소의 따뜻함, 그의 목소리의 침착한 톤, 그 모든 것은 위장이었고 그 아래에는 수현은 이제 알았다. 그녀의 죽음을 약속하는 속삭임이 있었다. 박 회장 대저택의 높은 창문을 통해 걸러지는 아침 햇살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수현은 민준이 방금 그녀 앞에 놓은 김이 나는 찻잔을 응시하며 부엌에 서 있었다. 꿀을 넣은 카모마일이야. 그는 늘 그랬듯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또 잘 못 잤잖아. 그녀의 맥박이 목구멍에서 쿵쾅거렸다. 그녀는 안에 맹렬히 타오르는 폭풍에도 불구하고 손을 안정시키며 찻잔을 들어 올리도록 스스로를 강요했다. 고마워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 향기는 편안했고 익숙했으며 그가 수백 번 그녀에게 만들어준 것과 같은 차였다. 민주는 부드럽게 콧노래를 부르며 카운터에서 열쇠를 잡기 위해 돌아섰다. 수현은 찻잔을 입술로 가져갔고 액체가 혀에 닿게 했지만 삼키지 않았다. 그가 방을 나서자마자 그녀는 욕실로 미끄러져 들어가 싱크대에 차를 뱉어냈고 맛이 사라질 때까지 입을 계속해서 헹구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병이 옆에 무릎을 꿇고 혹시 몰라 스스로 구토했다. 차가운 물을 얼굴에 튀길 때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오늘은 안 돼. 그녀는 자신의 반영에 속삭였다. 이렇게는 안 돼. 민준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미소 지었다. 오늘 밤에 봐요. 그녀는 그의 뺨에 가볍게 키스하며 말했다. 그는 미소를 되돌려주고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고 그녀가 입은 마스크가 이제 갑옷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일하러 떠났다. 문이 닫히는 순간 수현의 손은 떨리면서 전화를 들고 그녀가 수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를 다이얼했다. 이정훈입니다. 깊고 친숙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정훈 씨, 박수현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셔야 해요. 1시간 안에 이정훈은 그녀의 아버지가 한때 이사회 회의를 열었던 선룸에서 그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리는 이제 더 희끗했고 그의 얼굴은 더 주름졌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녹음 파일, 독살, 지수의 이름, 6년에 대한 언급. 그녀는 손을 간신히 안정시키며 녹음기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이정훈은 마지막 단어가 희미해질 때까지 침묵 속에서 들었다. 그런 다음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에게 전화하신 것은 옳은 일이었고 그 차를 마시지 않은 것도 옳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녀가 속삭였다. 첫째, 우리는 당신을 보호합니다. 둘째, 법정에서 통용될 증거를 수집합니다. 셋째, 그의 눈이 굳어졌다. 우리는 그가 당신 아버지께서 건설하신 것에 단 한 푼도 건드리지 않도록 확실히 할 겁니다. 그는 박 회장이 결혼 전에 주장했던 혼전 계약서를 보고 싶다고 요청했다. 수현은 결혼 전날 밤 숨겨두었던 서재, 금괴서, 가죽 폴더를 가져왔다. 이정훈은 그러한 문서를 수백 개 작성한 남자의 숙련된 정확성으로 페이지들을 훑어보았다. 여기요? 그가 한 단락을 두드리며 말했다. 이것이 핵심 조항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비록 별거 중이거나 이혼 절차 중이더라도 최민주는 당신의 재산, 회사 또는 가족 신탁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단 한 푼도요. 수연은 페이지에 잉크를 응시했고 그녀의 위는 뒤틀렸다. 하지만 제가 죽으면, 당신이 죽으면 이정훈이 말을 마쳤다. 그는 당신의 법적 배우자로서 상속받습니다. 모든 것을요. 회사, 집, 계좌, 당신의 부모님이 건설하신 모든 것을요. 그것의 무게가 그녀를 덮쳤다. 민주는 단지 자유를 위해 그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지우고 그녀의 부모님이 그녀의 이름으로 위임한 유산을 다시 쓰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정훈은 남아있는 차를 그가 가져온 멸균된 유리병에 조심스럽게 따랐다. 이것을 독성학 연구소에 보낼 겁니다. 그가 당신을 독살하고 있다면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사흘 후 결과가 도착했다. 이정훈은 보고서를 그녀의 부엌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의 표정은 암울했다. 분석은 오피오이드와 상호작용하는 화합물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어 간과 심장을 손상시킵니다. 충분히 높은 복용량에서는 당신을 죽일 것이고 어떤 검시관도 원인을 자연적인 장기 부전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는 제가 그냥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어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정훈이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통하도록 충분히 해왔습니다. 그녀는 USB 드라이브를 테이블 위로 밀어냈다. 녹음 파일이에요. 이정훈은 그것을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고 그들은 함께 들었다. 민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방을 채웠다. 약물이 축적될 시간이 필요해. 그녀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거야. 6년 동안의 계획, 지수의 웃음이 뒤따랐고 잔인하고 들떴다. 그리고 수연이 처음에는 간신히 처리할 수 있었던 부분이 나왔다. 그녀의 부모님처럼? 지수가 물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지, 그렇지? 민준의 멈춤은 짧았지만 유죄를 입증했다. 단지 내가 계획한 후에는 브레이크가 결코 잡히지 않을 거라고 말해두자. 이정훈은 턱을 꽉 쥐고 재생을 멈췄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 미수가 아닙니다, 수연 씨. 이것은 공모, 사전 계획, 아마도 이중 살인입니다. 그녀의 숨이 막혔다. 그가 제 부모님을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엔 이정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당국이 이것을 듣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준비합니다. 최민주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가 6년 동안 이것을 계획했다면 그는 조용히 가지 않을 것입니다. 수연은 호수를 내다보았고 그녀의 반영은 잔물결이 이는 물에 깨져 있었다. 그녀가 오랫동안 짊어졌던 슬픔은 새로운 무언가로 뒤틀렸다. 슬픔도 절망도 아닌 결의였다. 민주는 그녀가 자신이 이미 이긴 게임의 조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틀렸는지 곧 알게 될 것이었다. 수사는 마치 도시 자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조용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되었다. 이정훈은 자신이 신뢰하는 은퇴한 형사에게 연락했다. 몇 년 전 박 회장과 함께 일했으며 여전히 서울경찰청 내부에 협력자가 있는 사람이었다. 며칠 만에 최수현의 살인 미수와 5년 반 전 그녀의 부모님을 앗아간 치명적인 자동차 충돌 모두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증거가 미미해 보였다.
사고 보고서는 오랫동안 종결되었고 비에 젖은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의 기계적 브레이크 고장이라는 공식 결론은 결코 의문을 제기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정우는 보관된 모든 파일, 모든 사진, 모든 목격자 진술을 검색하는 것을 주장했다. 조각조각 다른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돌파구는 원래 정비 보고서에서 나왔다. 세부 사항에 묻혀 있던 것은 충돌 2주 전에 예정된 정기 점검에 대한 메모였다. 브레이크는 완전히 작동하는 것으로 선언되었다. 그러나 충돌 후 평가는 독립적인 전문가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려면 몇 주가 아닌 몇 달이 걸렸을 치명적인 브레이크 라인 부식 손상을 인용했다. 다음은 금융 경로였다. 소환된 은행 기록과 법인 서류를 통해 수사관들은 최민준과 연결된 유령 회사에서 박 회장 사고의 우발적 결론에 서명했던 바로 그 공무원인 저소득층 교통조사관에게 1년의 조용한 지불을 추적했다. 3번의 분할로 입금된 금액은 거의 억 8천만 원에 달했다. 부패는 더 깊어졌다. 암호화된 서버에서 복구된 이메일은 민준이 수현과 만나기도 전에 가명을 사용하는 한 여성과 연락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이메일에서 그들은 장애물을 제거하고 상속 시기를 올바르게 맞추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민준의 한 섬뜩한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 일단 재산이 정리되면 나머지는 간단해. 결혼이 가장 깨끗한 길이야. 그 여성은 곧 강지수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과 함께 모든 것을 묶는 폭로가 나왔다. 지수는 단지 부유한 남자와 사랑에 빠진 야심찬 외부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박 회장이 거의 10년 전에 능가하고 파산시킨 라이벌 건설 제국인 그레이스톤 홀딩스의 CEO였던 강태식의 딸이었다. 박 회장은 그레이스톤의 희생으로 도시의 가장 큰 인프라 계약을 따냈고 그 회사를 해체하고 그 과정에서 강태식을 모욕했다. 강태식은 3년 후 무일푼으로 사망했다. 지수는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아버지의 몰락 후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재창조했음을 발견했다. 새로운 학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교계, 그리고 결국 박건설과 정기적으로 거래하는 회사에서 직책을 확보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민준을 만났다. 감시 기록, 전화 기록 및 금융 거래는 민준과 수현의 첫 춤보다 몇 년 앞선 파트너십을 드러냈다. 계획을 조직한 것은 지수였다. 그녀는 민준을 내부자로 키웠고 그가 박건설의 직급을 올리도록 도왔으며 수현의 신뢰를 얻는 방법에 대해 코치했다. 그는 매력적이었고 인내심이 있었고 세심했으며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었다. 그리고 수현이 사랑에 빠졌을 때 그녀는 그들이 6년 동안 건설하는 데 보낸 덫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갔다. 그들의 계획은 정확성 면에서 소름 끼쳤다. 1단계, 박 회장과 문정 여사를 제거하여 회사와 그 재산으로 가는 길을 청소한다. 2단계, 민준을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박건설에 삽입하여 그의 영향력이 제약 없이 커지도록 보장한다. 3단계, 수현과의 결혼을 통해 그의 권리를 확보하여 그녀의 부와 상속을 법적으로 그에게 묶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계, 수현 자신을 의심 없이 조용히 자연적인 원인을 모방할 만큼 미묘한 독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일단 그녀가 사라지면 민주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고 박 회장이 파멸시킨 남자의 딸인 지수는 마침내 복수를 할 것이었다. 수사관들은 그들의 발견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녹음 파일, 지불 기록, 조작된 브레이크 라인 분석, 그리고 복구된 이메일은 단지 살인 미수가 아닌 공모, 사기, 그리고 사법방해의 유죄를 입증하는 그림을 그렸다. 수현에게는 폭로가 여진처럼 다가왔고 각 폭로는 그녀가 건설했던 삶의 토대를 흔들었다. 민준이 했던 모든 부드러운 말, 그가 했던 모든 약속은 이제 그녀가 그의 이름을 알기도 전에 쓰인 대본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심지어 그녀의 세상을 텅 비게 했던 비극인 그녀의 부모님의 죽음조차도 잔인한 우연이 아니라 탐욕과 증오를 바탕으로 계산된 살인이었다. 밤에는 그녀가 새벽까지 깨어 앉아 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을 응시하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지 못했는지 궁금해했다. 그러나 이정우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상기시켰다. 괴물은 송곳니와 발톱을 달고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복을 입고 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차를 가져다 줍니다. 그들은 당신이 울 때 당신을 안아줍니다. 더 이상 단지 그녀 자신을 위한 정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탐욕과 증오를 바탕으로 세워진 계획 때문에 목소리가 침묵된 그녀의 부모님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민준과 지수가 훔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단지 그녀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도. 사건은 이제 추진력을 얻고 있었다. 새로운 발견 하나하나가 다가오는 눈사태에 무게를 더했다. 그리고 검사들이 기소를 준비하고 수사관들이 영장을 모으는 동안 더 이상 졸이 아닌, 더 이상 표적이 아닌 박수현은 터질 것을 알고 있는 폭풍을 기다렸다. 재판이 시작된 날 서울 시내의 법원은 사람들로 꽉 찼다. 기자들은 대리석 계단을 가득 메웠고 수연이 검은 세단에서 내려 정문으로 걸어 들어갈 때 카메라가 번쩍였다. 옆에는 이정훈이 있었다. 몇 달 동안 이 사건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6년간의 음모로 재산을 훔치려 한 상속녀가 표적이 되다. 박건설 독살 스캔들, 서울 엘리트들의 사랑, 배신, 그리고 살인. 그러나 외부의 소음 중 어느 것도 그녀의 가슴 속에서 휘몰아치는 조용한 폭풍과 비교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몇 주를 준비했고 이제 그것이 여기에 있었다. 검찰은 파괴적인 정확성으로 그들의 사건을 제시했다. 증거물마다 그들은 최민준과 강지수가 박 회장 가족을 파괴하고 그들의 재산을 장악하기 위해 6년 동안 어떻게 공모했는지 배심원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수현의 차에 느리고 치명적으로 그녀의 시스템에 축적되도록 설계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독성학 보고서를 제시했다. 그들은 그 물질이 오피오이드와 상호작용하여 자연적인 장기 부전을 모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화학자들을 데려왔다. 노련한 검시관조차도 속일 수 있었을 세부 사항이었다. 다음은 금융 증거였다. 민준과 연결된 유령 회사가 부패한 조사관들에게 돈을 전달한 기록. 지수가 미래의 상속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설립한 역외 계좌, 그리고 민준이 자신의 손에 통제를 통합하기 위해 위조했던 박건설의 내부 이메일. 그러나 법정을 침묵시킨 것은 녹음 파일이었다. 민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질 때 약물이 천천히 작용해 일단 그녀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거야. 배심원 언석을 통해 웅성거림이 퍼졌다. 지수의 목소리가 뒤따랐고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6년 동안 계획했잖아. 그녀의 부모님처럼. 그리고 나서 순수함의 모든 가장을 끝낸 문구. 브레이크는 결코 잡히지 않았을 거야. 내가 계획한 후에는 말이야. 민주는 증거가 쌓이는 동안 돌처럼 앉아 있었지만 지수가 관용을 얻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로 증언대에 서서 그에게 등을 돌렸을 때 그의 침착함은 깨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몰락이 어떻게 그녀의 증오를 부채질했는지, 어떻게 민준을 모집했는지, 치명적인 충돌부터 수연의 느린 독살까지 모든 단계를 어떻게 계획했는지를 포함하여 음모를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했다. 그것은 모두 복수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했다. 그는 회사를 원했고 저는 박 회장 가족이 고통받기를 원했어요. 변호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녹음 파일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독이 심어졌다고 주장하며 지수가 단독으로 행동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증거의 그물은 너무 촘촘했고 너무 철저했다. 이정훈의 꼼꼼한 준비와 검찰의 끊임없는 소송은 의심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 3주 후 평결이 낭독되었을 때 법정은 너무 조용해서 수현은 에어컨의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살인 공모 혐의에 대해 우리는 피고인 최민준이 유죄임을 확인합니다. 1급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 박 회장과 문정 여사 사망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 판사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최종적이었다. 최민준 씨, 당신은 가석방 가능성 없이 연방교도소에서 2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방 안에 숨막히는 소리가 퍼졌다. 민준은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채로 곧장 앞을 응시했다. 그들이 만난 밤 이후 처음으로 수현은 그를 보았을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공범 및 사법 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지수는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선고가 낭독될 때 울었지만 수연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눈물의 시간은 오래전에 지났다. 선고 후 수연은 맑은 봄 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다. 기자들이 질문을 외쳤다. 카메라가 번쩍였지만 그들의 소음은 그녀의 가슴에 자리 잡은 조용한 확신 아래 희미해졌다. 끝났다. 그녀의 가족, 그녀의 신뢰, 그리고 거의 그녀의 삶을 파괴했던 사람들은 철창 뒤에 있었다. 이어진 몇 주 동안 수현은 박건설의 고삐를 되찾았다. 이정훈의 도움으로 그녀는 민준의 사기 계약을 해지하고 회사의 이사회를 복원했으며 정당한 수장으로서의 자리를 되찾았다.
그녀는 한때 포기했던 꿈이었던 건축학 대학원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아버지께서 건설했던 제국의 모든 층을 이해하기로 결심한 그녀는 이제 그녀 자신의 것이 된 아버지께서 자신을 위해 설계했던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것을 재건하는 것이었다. 벽에는 새로운 청사진이, 아버지의 원래 계획 옆에는 신선한 스케치가 핀으로 꽂혀 있었다. 구석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제도판을 놓았는데 그 표면은 수십 년의 작업으로 매끄럽게 닳아 있었다. 매일 아침 수현은 그 테이블에 서서 나무의 결을 손가락으로 따라갔고 그가 시작했던 것을 계속하겠다는 조용한 약속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미완성으로 남긴 프로젝트들을 다시 검토하고 그것들을 완수했다. 단지 구조물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그의 비전을 담은 다리, 학교, 주택개발.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다시 바뀌기 시작했고 최민준의 야망이나 강지수의 복수 아래가 아니라 박수현의 손 아래에서였다. 회사는 비극의 무게를 짊어졌지만 그렇다. 또한 생존의 힘을 짊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해가 물 위로 질 때 사무실 바닥에 황금빛을 들이우며 수연은 그녀의 부모님의 기억에 속삭였다. 다시 우리의 것이에요. 전부다. 그리고 제가 지킬 거예요. 맹세해요. 뒤따른 세월은 흉터를 지우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을 변화시켰다. 박수현은 그녀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건설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제국 뒤에 숨어있는 보호받는 상속녀로서가 아니라 또는 한때 조종을 헌신으로 착각했던 순진한 여자로서가 아니라 유산의 무게와 회복력의 힘을 이해하는 리더로서였다. 그녀는 더 이상 부모님이 돌아가신 대저택에서 살지 않았다. 너무 많은 유령이 거기에 머물렀고 너무 많은 기억이 배신으로 얼룩졌다. 대신 그녀는 아침 햇살이 비추는 넓은 창문과 조용한 저녁을 스케치하며 보내는 옥상 정원이 있는 설의 근처에 현대적인 타운하우스를 구입했다. 이제 더 나이가 들고 느려진 올리버는 여전히 그녀를 어디든 따라다녔고 그녀가 개척한 새로운 삶의 조용한 수호자였다. 박건설은 그녀의 리더십 아래 번창했다. 더 이상 읽지 않은 문서에 서명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수현은 업무에 몰두했다. 그녀는 한때 꿈만 꾸었던 건축학 학위를 취득했고 그것을 회사의 비전을 확장하는 데 사용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박건설은 고급 개발에서 학교, 병원 및 지역사회센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전환되었다. 회사의 수익은 증가했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 목적도 증가했다. 한때 그녀를 의심했던 이사회 구성원들은 이제 그녀의 조언을 구했다. 투자자들은 그녀를 박 회장의 딸이 아닌 100년 된 회사를 재정의한 비전 있는 CEO로 이야기했다. 한때 배신과 살인미수 스캔들에 집착했던 언론조차도 이제 그녀를 상상할 수 없는 상실에 직면한 회복력의 상징으로 칭찬했다. 최민준에 관해서는 그는 이제 법적 문서와 헤드라인의 이름으로만 존재했다. 그는 2번의 항소를 제기했지만 둘 다 거부되었다. 그는 그의 삶의 대부분을 철창 뒤에서 보낼 것이다. 그가 훔치려고 했던 재산과 미래를 빼앗긴 채. 강지수는 8년을 복역한 후 조기 가석방되었다. 그러나 수현은 그녀에 대해 자주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 이야기의 악당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순히 사라졌다. 수현은 증오가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되도록 두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이 죽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법원 건물을 지나거나 그의 이름을 스쳐 지나가듯 들을 때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악몽이 아니라 단지 흉터였다. 그리고 그녀는 흉터가 고통의 증거가 아니라 생존의 증거임을 배웠다. 가끔 그녀가 카페를 지나가다가 누군가 자신의 파트너를 애정어린 목소리로 토끼야라고 부르는 것을 들을 때 그녀는 잠시 멈추고 입술이 작은 아는 미소로 휘어졌다. 적어도 햄스터는 아니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중얼거렸다. 그녀가 더 이상 살지 않는 삶에서 태어난 사적인 농담이었다. 재판이 끝난 기념일에 수현은 그녀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녀를 요트 타러 데려가곤 했던 작은 부두로 돌아갔다. 물은 늦어름 태양 아래에서 금빛으로 반짝였고 바람은 해안선에서 희미한 삼나무 향을 실어 날랐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약속을 지켰어요. 아빠가 건설한 것을 지켰고 새로운 것을 건설했어요. 그때 그녀는 필수적인 무언가를 깨달았다. 정의는 항상 어둠 속의 총성이나 법정에서 외쳐지는 판결이 아니었다. 때로는 정의가 훨씬 더 조용했다. 멈추기를 거부하는 심장 박동. 잿더미에서 재건된 꿈. 한때 부서졌던 곳에 굳건히 서 있는 한 여자. 박수현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그녀는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손댈 수 없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섰고 이것은 어떤 선고, 어떤 헤드라인, 어떤 복수보다도 최민준이 결코 그녀에게서 훔칠 수 없는 정의였다.